장난감 선물님, 오진근님, 뭘 좀 아는 놈님, 조이함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예, 제가 우리 팬클럽 가입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료 아이템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못 부르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 뭐 일단 이제 좀, 아직 손님들 다 안 오셨으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좀 오실 때까지 잠깐 또 인트로 수다를 좀 떨어봅시다. 어, 우리 딸내미가 소위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딸은 성격이 참 좋은 아이예요. 성격이 정말 좋아서 뭐라 이제까지 누구를 괴롭힌다던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엇보다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야.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대요. 요즘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썼어. 조금 까탈스러우나 맡은 일은 확실히 함 이렇게 자기소개를 보내오셨는데 그분이 애들을 되게 엄격하게 다루신대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거야. 그 이제 이번에 영민이가 1등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에서 처음 1등을 한 거예요. 예, 이제까지 우리 딸이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지난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딸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볼 때 그즈음 제가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그때 아이가 성적이 이제 130등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130등 정도를 애가 이제 엄마가 구속됐으니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걔가 이제 성적이 130등이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앞소리 안 했지. 그랬든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엄마가 이제 구속됐다 나오고 나서 물어본 거야. 중간고사를 좀 망쳐놨어. 또 130등을 받은 거야.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130등을 맞아놓고 엄마한테 엄마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물은 뒤에 제가 이제 붙들고 그랬죠. 공부하지 마. 엄마는 공부는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언제 너한테 공부하라 그랬어? 했더니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도대체 다들 왜 공부를 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는 거 반대한다. 그 네가 고3 때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 과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갈 수 있는 과라면 네가 그 과를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왜 억지로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그거는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딸이 포기?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포기라는 말에 애가 그리고 들어가서 뭘 꼬미락꼬미락 하더니 최신 휴대폰을 내가 이제 구속됐다 나와서 미안해서 이제 사준 휴대폰인데 그걸 엄마한테 딱 넘겨. 그리고 나의 이제 그 투지폰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래서 4번 시험을 봤는데 1년 만에 이제 우리 딸이 그 평균을 굉장히 높이 5레이를 받고 요즘은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100 받았다가 88이면 굉장히 불리하대.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올 A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근데 그게 이제 뭐 학원을 다 보낸 건 아니고 자기가 수학을 되게 못하니까 이제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 그리고 영어는 혼자서 못하니까 그 이제 영어하고 수학은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갖고 바로 우리 집 앞에 상가에 유명한 학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네 아이들 다니는 게 조그만 학원을 그냥 노는 이 잡는 심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얘한테 되게 맞았던 거야.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니 했더니 막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드립다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야. 문제집을 엄청 많은 분량을 주고 그걸 빨리 푸는 사람은 집에 보내주는 거. 그 방법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동네 학원이 문제집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데 갑자기 3달 만에 수학을 따라잡았어. 수학을 항상 이제 작년 기말에 전부 A고 수학만 B였거든요. 근데 얘가 3달 만에 수학을 A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말,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이번에 A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학원은 세상 겨울방학 동안에 문제집을 5권을 풀라 그랬다는 거야. 그 5권을 풀려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막 와서 울고 그랬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5권 풀라고 그랬으면 내가 안 보냈어. 막 울길래 어머 딸 왜 그러냐 막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근데 그냥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학원은 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학원을 불질러 버리겠다면서 막 그래서 못 가겠어. 근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 그또 모르면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까딱까딱 하면서 사탕 까주고 이제 이러면서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얘가 3개월 동안에 문제집 5건을 다 푸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올해 이제 딱 중3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최고 수준의 문제를 내주는데 그걸 제일 빨리 풀었다는 거야. 제일 빨리 풀고 또 맞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학원에서 애들한테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분량을 내주고 드립다 풀어라 그런 거야. 대신 먼저 풀면 빨리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 학원 애들이 너도나도 열심히 하는 거야. 빨리 풀고 집에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애가 우리 딸이 그렇게 수학을 싫어했던 애인데 수학 문제를 이제 빨리 풀게 된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가령 이제 다른 애들은 영어를 뭐 단어를 100개를 다 외우면 집에 보내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너무 빨리 외우니까 뭐 300개, 400개를 외우라 그랬대. 그러면 그 300개, 400개를 빨리 외우고 집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학원, 그러니까 자유, 뭐라 그래, 주도형 학원인 거지. 여기서 뭘 가르치고 중심이 아니라 바탕과 기본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집에 빨리 가준다는 그 당근을 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얘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적응을 잘했어. 영어는 원래 잘했는데 수학이 이제 55점 막 이렇게 받았던 애야. 근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수학을 되게 잘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엊그저께 아이들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영민이가 이번에 1등을 했는데 영민이는 모든 선생님이 칭찬을 하신다. 아이가 너무 반듯하다고 선생님들마다 다 아이가 너무 반듯하다고 칭찬을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3인데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들으면 친구들이 어떻겠어? 기분 나쁘잖아.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재수없다 이럴 거 아니야. 거기다 그 선생님이 되게 엄하신데 그래갖고 내가 야 애들이 뭐라고 안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우리 딸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우리 딸의 노트 필기를 봤다는 거야. 노트 필기를 이제 친구가 9명인데 얘네들이 야, 너 어떻게 1등 했나 보자. 이랬더니 노트 필기를 쫙 보더래. 그랬더니 얘는 너무 열심히 하는 노력파라서 우리가 뭐라고 욕을 못 하겠다. 그게 그래서 애들 사이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 은따 당하는 욕 먹는 애들이 있대. 걔네들은 뭐냐? 학교 수업 시간 열심히 안 듣고 자기네들이 미리 학원 가서 배웠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막 얕보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다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애들이 미워하는 1등하는 애들은 누구냐 하면 되게 거만하고 선생님 무시하는 1등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했다고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애들 그런 애들을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거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서 사실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내가 봐도 내가 애들 가르칠 때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 대입반 가르쳤던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이 나와. 중학교 사회가.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도 안 배운 내용이 지금 중학교 과학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걸 당연히 애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는 학원 안 가고 자기 혼자서 노트 필기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칭찬을 해주기를 너는 다른 애들처럼 싸가지 없이 잘난 척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때문에 안 까겠다. 그게 친구들의 칭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여튼 모든 과목 선생님한테 아이가 반듯하다는 칭찬을 담임 선생님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너는 정말 노력하는 친구라서 우리가 널 깔 수 없다. 그 얘기 나는 사실 선생님의 칭찬도 감사하지만 그 친구들의 칭찬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또 친구들을 또 다양하게 잘 사귀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딸을 노력파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우리 딸이 어떤 성적을 잘 가져온 것보다 내 딸이 친구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 사실 중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얘는 노력파야 그런 칭찬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여러 명이 너는 노력파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내가 그래서 너는 너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신 것보다 친구들이 칭찬한 게 진짜 네 인생에서 받아야 될 칭찬이다.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딸이 좀 잘 크고 있다. 어이구 저쪽 방에서 강퇴당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요. 블랙 걸어줄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딸은요, 어,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 좀 해라.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런 비난을 안 했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 이번에 이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 갈 때 얼마나 들떴겠어. 왜냐? 이제까지 공부하라는 얘기만 평생 들은 거 아니야. 그 수학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끊임없이 경쟁에 이렇게 내몰리다가 정말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3박 4일 정말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듣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 학창 시절의 마지막 그 노는 기간 아니야. 그걸 떠났다가 출발했다가 그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애들한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성공하니까 공부한다고 누가 성공한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사들 중에 직장 못 구한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명문대 나오고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왔는데 취직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 그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취직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누가 그래?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누가 그래?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을 얻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직업을 얻은 사람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소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대는 서울대 법대 출신 공안검사. 그거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 정부의 명령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직업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소위 명문대를 나와서 그 무슨 병원을 차려서 의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보험,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 부당하게 지원금 타먹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챙기고,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성공한 거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냐. 엄마는 자기가 커서 뭐가 됐으면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 중1 도덕이었나? 초등학교 때였나? 하여튼 무슨 도덕 선생님이 꿈이 뭔지를 써오라 그런 거야. 그때만 우리 딸이 자기는 아직 꿈을 정하기에는 너 아직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다라고 꿈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숙제를 냈대. 그때면 선생님이 그거는 빵점이라 그랬다는 거야. 뭐든지 하고 싶은 걸 적어내야지 어떻게 꿈이 없을 수 있냐고. 근데 우리 딸은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기자도 하고 싶고 작가도 하고 싶고 세계 여행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꿈을 하나로 적어서 내려니까 얘가 그거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어.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엄마는 네가 의사 되는 거 싫어.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야.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만 만나야 되잖아.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냐? 맨날 아픈 사람만 만나는데. 그래서 특히 치과 의사는 절대 하지 마. 치과 의사는 맨날 입냄새 나는 사람들 입만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엄마 치과 의사 하는 거 싫어. 했더니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판사는 어떠니? 그래서 판사도 하지 마. 맨날
만나는 게 다 죄 지은 사람들 아니냐고. 죄인만 만나는데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검사는 어떠느냐 해서 검사하지 마라. 그 검사가 만난 사람 전부 죄 지은 사람이다. 변호사? 변호사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그것도 나쁜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사자 들어가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그랬어. 예. 마스크 써도 그래. 아니, 당신 마스크 쓰고 그 썩은 이빨 캐내는 거 해봐. 나는 진짜 이 치과 의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 응? 예.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직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직업을 가지라고 막 강요하잖아. 어, 예. 뭐 약사도 맨날 아픈 사람 만나는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려면 소위 사립대학교, 네, 소위 사립대학교 그 뭐라 그러나 이사장하고 관계가 있어야 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 재단의 비리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 교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거는 사실 진짜 교수가 아니잖아. 응?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뭐 잘 나가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그게 성공한 삶이냐. 저는 그건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고 저는 가르쳐요. 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예, 그 비 오는 새벽잠님 봤으니까 냅두세요. 예.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 대부분이 슬퍼하면서 모두가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과 그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할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응? 이 죽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도와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직업, 많은 소득 이게 성공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도와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쁜 일을 당했을 때 모두가 똑같이 기뻐해 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다 같이 울어줄 때 가족을 잃은 것처럼 모두가 울어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우리가 어떤 소득이나 수입 또는 직업 이런 걸로 성공을 가리지 마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이야기 안 하고 뭐 무슨 그 일제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평가고사, 형성평가지 뭔지 그런 거 볼 때도 신경도 쓰지 말라 그랬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놀이터 가서 놀아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아라. 어떻게 했더니 친구가 없대. 친구들이 전부 학원 가가지고 친구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혼자서 책 읽고 TV 보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노는 걸 제일 중시했고, 그리고 아이에게 근데 우리가 강조했던 건 독서와 인사. 어른들 보면 항상 인사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두 가지만 가르쳤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체육. 그래가지고 태권도 3단까지 딸 때까지 지금 3품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이제 태권도 3품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실컷 놀아라, 책 봐라, 그리고 이제 늘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하고, 스킨십 해주고, 그게 우리 딸을 초등학교 때까지 키운 거였고, 중학교 때도 절대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 무조건 기다렸다가 어느 날 얘가 딱 물어봤을 때 한마디를 딱 했고 그 한마디가 아이를 바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교 1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딸한테 지금도 맨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얘가 이제 성적을 연속해서 시험을 4번은 성적이 올랐어요. 그 얘가 이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겨갖고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성적을 계속 올라가는 거에 반대한다. 사람이 성적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성공과 좌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좌절에도 익숙해져야 이 사람이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근데 네가 계속해서 성적을 올릴 생각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성적의 노예가 된다. 성적이나 등수는 그거는 숫자일 뿐이다. 숫자가 네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연봉 숫자, 성적 숫자, 뭐 또는 무슨 계약 숫자가 네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다가 요즘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수학이 참 재밌는 학문이다. 그랬더니 수학이 왜 재밌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수학의 숫자를 보지 말고 논리를 봐라. 수학의 가장 재밌는 점은 뭐냐면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는 삶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런 도덕의 문제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 모든 게 상대적이지만 수학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학문이다. 그래서 내가 수학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요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말이 딱 맞다고. 수학이 요즘에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왜 재밌니? 했더니 정말 그 풀이 과정을 딱 찾아내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대. 그렇지.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학이 서양의 철학에서 나온 거 아세요? 응? 수학이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공부했던 학문이에요. 무슨 학문으로? 논리학. 논리학으로 공부한 거예요. 예, 논리적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나온 거고 그 수학이 결국 철학자들의 학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수학이 되게 이렇게 무슨 어떤 우리나라는 되게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못된 거야. 사실 이과 문과를 나누어서 아이들을 되게 잘나갖고 반쪽을 죽이는데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사실 수학이 논리학이라니까. 이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게 문과 이과를 갈라치고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일본식 교육이에요. 예. 일본식 교육이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폐단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좀 바로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인트로였고 손님들이 이제 다들 들어온 것 같네요. 예, 자, 3,000분 들어오셨는데 현재 시청자가 3,100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추천은 2,000개가 안 되는군요. 1,000명은 뭐 한 사람들이지? 왜 1,000명은 추천을 안 하고 보고 있지?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 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 망치부인님 방송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추천을 깜빡했어요. 이 진짜 망치부인님, 저희는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추천 하나만 하고. 망치부인님, 여기는 우리 라인 여자들 다 같이 모여서 봐요. 추천은 몇 개 하셨는데요. 예? 예. 자, 이 망치부인 방송 보시면서 말이에요.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 계셔. 내가 무슨 팬클럽 서포터 가입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잖아. 추천은 공짜예요. 예, 과연 이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했는가? 그 공감 수치, 그게 추천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딸이 옆에서 그런 거야. 엄마, 숫자가 엄마를 지배하게 하지 마. 자, 그래도 추천을 해야 돼. 그래도 추천해야 돼. 우리 딸한테 내가 말싸움으로 이긴 적이 없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무슨 뭐 별풍선 숫자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괴롭히질 않고 추천 숫자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엄마, 숫자가 엄마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지 마.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뭐냐 하면요. KBS 보도국 부장단 전원 기란영 사장 사퇴 촉구하며 보직을 사퇴했다. KBS가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시청료 거부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니까 지금 이제서 이제 KBS 간부들도 정신 차린 건가? 아니면 이 시청료 거부 투쟁에 김 빼려고 그러는 건가? 얼마나 싸우는지 지켜봅시다. 기란영 사장 쫓아내고
그리고 진짜 괜찮은 공영방송 사장을 데려온다면 그때 가서 시청료를 다시 내줍시다. 예. 이게 정말 KBS가 진짜로 길환영 사장 내쫓고 정말 민주적인 사장을 데려오기 위해서 싸우는 건지 아닌지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청료 거부투쟁은 언제까지 민주적인 인사,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가 KBS 사장을 할 때까지, 그리고 보도국장을, 지금 보도국장이 누굽니까? 보도국장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지? 이정현이.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고등학교 동창이야. 사장만 바꾸면 뭐하나? 보도국장이. 그런데 사장만 바꾸라면 되겠어? 백운기도 잘라야지. 길환영 자르고 백운기 자르고 KBS에서 정말 공정방송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앉힌다면 그때 가서 진정성을 믿어주겠어요. 지금은 왠지 KBS가 항상 보면 시청료 거부투쟁이 지난번에도 그랬어. 그때가 2010년이었나? 그 10년인가 언젠가도 시청료 거부투쟁이 막 가열차게 올라오면 그때 가서 노조가 막 파업할 것처럼 막 들썩들썩해. 그런데 그 얘기가 금방 시청료 거부투쟁이 그래서 좀 소원해지면 또 조용히 씩 들어가 버려. 그때 김인규 사장 갈아치고 길환영 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내가 지금 KBS 노조의 지금 투쟁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다는 거야. 지금 이 KBS 노조원이 진짜 정말로 투쟁하는 거라면 길환영 쫓아낼 때까지, 그리고 길환영 쫓아내고 형식적으로 쫓아내고 시청료 거부투쟁 김 뺀 다음에 길환영보다 더 나쁜 놈이 오면 어떡할 건데? 뭐 이정현이나 뭐 이런 급으로 오면 그거 뭐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번에 KBS의 파업은 공정방송에 걸맞은 사장이 올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주장이에요. 그 의지를 꺾지 않을 거라는 그 의지를 꺾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응원해 주겠어. 지금은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기보다 지켜보는 중이에요. 정말 아니 도대체 그동안에 길환영이 사장된 게 언젠데, 이 시청료 인상한다는 거 상정되기 전에 왜 파업 안 했냐고. KBS가 그동안에 그 부정한 보도한 게 한두 번이야? 이제까지? 작년에 국정원 보도할 때 그렇게 그지같이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시청료 인상한 확정되어 올라오니까 이제 와서 그 파업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청료 인상안 통과되면 그 다음에 그냥 파업 흐지부지 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면 정말 길환영 쫓아내고 백운기 쫓아내고 보도국의 공정성 확보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게 분명해지면 나는 KBS 그 파업에 전면 지지를 할 거예요. 예. 나는 이 KBS 노조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구노조, 신노조 지금 같이 막 열심히 싸우는 듯한데 이러다가 수신료 인상 처리되고 나서 입 닦아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끝까지 싸우는지 지켜봅시다. 복수노조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제 노조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조가 하나밖에 안 됐어.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원이 없어. 삼성에도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 없는 회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노조가 있긴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는 노조. 누구? 그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뒤를 봐줬던 그런 노동조합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다른 노조를 못 만들게 되어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수노조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복수노조법이 통과됐는데, 물론 그러면 도대체 왜 한나라당은 그 법을 통과시켜줬냐? 민주노총이, 가령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민주노총이 되게 강해. 그러면 민주노총의 노조에 반대하는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에 그 민주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조를, 무너뜨릴 어용노조를 키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그 복수노조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노조가 불법이 아니야. 다른 나라도 노조가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요구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 예. 뭔 말인지 알았죠? 복수노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죠? 네. 가만있어 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되겠다. 오늘이, 예, 오늘, 가수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내가 KBS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세월호 얘기를 먼저 할까요? KBS 얘기 먼저 합시다. 예. 어, KBS 얘기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KBS 윈선 서울 지하철 사고 키워서 보도하라고 지시를 했다. KBS 노조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 사측은 사실 무근이다. 심층 보도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이러면서 이제 KBS가 보도를 했는데 KBS 윗선이 보도본부에 지난 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워서 보도하라며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KBS 노동조합은 16일 오전에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비중과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매우 민감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워서 보도하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졌다며 실제로 관련 뉴스가 확대 재생산돼 연일 톱뉴스로 보도됐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지하철 노조 사고는 새누리당에서는 호재, 그 박원순 시장에게는 큰 악재가 됐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KBS 뉴스가 보인 행태는 지하철 사고 관련 보도를 어떻게든 여권에 유리하도록 보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2일 KBS 뉴스9은 관련 리포트를 머릿기사를 포함해 8꼭지를 연달아 방송했고 이튿날 3일에도 머릿기사를 포함해 6개 리포트를 방송했다. 같은 날 박원순 시장의 공식 사과는 뉴스9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말 개새끼들이죠. 그죠? 예, 정말 개새끼들이죠. 이게 어떻게 정말 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KBS는 노조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니, 지네들이 뉴스 한 개 있는데 뭐가 반대야? 뭐가 사실 무근이야? KBS 홍보실은 노조의 기자회견 뒤에 된 입장에서 당신은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에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 차량의 추돌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서 특히 해당 지하철 사고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초기 대피방송 부실과 안전 시스템 문제 등이 초기부터 유사했다는 점에서 외부 언론들도 중점적으로 다룬 뉴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KBS가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철 사고를 신속히 보도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발 방지책을 심층 취재 보도한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지방선거 개입으로 몰고 가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럼 이 시벌놈들아 왜 세월호는 그렇게 보도 안 했어? 이 시벌놈들아 왜 그 세월호 보도는 그렇게 보도 안 했어? 이거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사고이고 수백 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를 왜 입 다물어? 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언급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모르나?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는 게 가족들한테 상처가 된대. 야, 이 사람아,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한테 전화 받았어. 다뤄줘서 고맙다고.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저 뒷조사 좀 해봐야 돼. 지금 유가족하고 실종자 가족이 전화해서 내가 지금 목이 상해버리는데 어디다 대고 언급하는 게 유가족에게 상처가 돼. 누구 맘대로. 웃기고 자빠졌어. 자, 근데 이거요. 제가 오늘 이게 중심이 될 거예요. 저런 흐름에 대해서. 자, 이 KBS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KBS 이야기. 자, 지금 KBS 노조가
지금 왜 이 말을 했냐? 왜 지하철 사고를 확대 보도했냐라는 비판이 왜 나왔냐면 KBS가 지난 세월호 보도할 때 정부의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 안 했다. 정부가 관리 감독 안 한 거, 그 다음에 선박의 연령 제한 푼 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뭐 한 거, 안전규제 푼 거, 그거 보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심층 취재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놓고 이 서울 지하철 사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책임이 국토부에 있어요. 안전책임이 국토부에 있는데 국토부에서 한 달 전에 검사해놓고 사고가 났어. 그럼 이건 서울시장을 죽여야 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을 잡아야 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KBS에서 박원순 시장만 공격한 주제들이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해? 쌍놈새끼들이죠. 정말 이 보도국장 그리고 사장 전부 쫓아내야 돼. 보도본부장. 그죠? 어디서 지금 KBS 노조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어. 나쁜 놈들아. KBS 노조원들이 울고불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KBS 노조원들이 울고불고 했던 이유가 세월호 처음에 보도할 때 가족들이랑 같이 밥도 먹었다. 그런데 점점 가족들이 욕하고 오지 말라고 했다.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KBS가. 그래서 언론사들이 쫓겨난 거 아니야? 어? 그래놓고 무슨 집중 심층 취재 보도를 해?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봐 이 새끼들아. 쌍놈 새끼들. 그래놓고 니들이 국민들한테 수천억 원씩 시청료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거 아주 시청료를요 싹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시청료를 아예 그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돼. 시청료 제도를 없애야 돼. 아예 시청료 제도를 없애야 돼. 저런 놈 새끼들은요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저기 KBS에 시청료를 싹 없애야 돼. 지금 저 따위로 할 거면 난 싹 없애야 된다고 봐. 봤지? 동의한 사람들. 땡큐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KBS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들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KBS가 1년에 받아가는 돈이 수천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천억 원의 KBS가 지금 시청료 인상안을 올려가지고 수천억을 더 받아. 1조 원 정도를 KBS 혼자 국민들한테 준 조세로 뺏어가는 거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무슨 채널A, TV조선 정부 지원금 받아요. YTN, 연합뉴스도 다 정부 지원금 받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국민 세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 5월 16일이죠. 그죠? 그러면 5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16일은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에요. 1960년 4월 19일에 민주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고대 이런 명문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치 타도를 외치면서 4.19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4.19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이승만이 28일 하야를 해. 28일경에 이제 하야를 하는데 그 하야한 이유가 뭐냐면 군부대를 동원했어요. 60년 4월에 이승만이 군부대한테 동원령을 내려. 그런데 군부대가 나와서 총뿌리를 국민한테 쏘라 그랬는데 청와대를 향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 도피를 해요. 그게 60년 4월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윤보선이라는 그 대통령이 나오면서 2공화국이 만들어졌어. 그 제2공화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 개발 발전 전략, 경제 개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막 토론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61년 1년 만에 박정희가 나타나갖고 군인들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쓰러뜨린 거예요.
민주정부를 쓰러뜨리고 군부 정권을 세운 거야. 그게 5.16 쿠데타예요. 자, 그러면 이 5.16 쿠데타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배웠냐? 5.16 혁명, 4.19 의거라고 배웠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20년 이전에는 5.16을 혁명이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4.19를 의거, 의로운 거사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우리가 알고 지냈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이게 역사학적인 용어예요. 역사학에서 나오는 용어야. 근데 그러면 혁명하고 쿠데타가 둘 다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럼 혁명의 뜻, 쿠데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먼저 혁명이란 뭐냐? 혁명이란 시민혁명, 산업혁명, 명예혁명, 독립혁명 이런 말 들어봤죠?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말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혁명이라는 사건을 규정하는 거야. 어떤 사건을 혁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피지배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지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 세력을 없애버리면 지배 세력의 권력을 뺏으면 그게 혁명이에요. 즉 뭔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왕정을 뒤집어 엎으면 그게 혁명이 되는 거야. 역성혁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혁명이라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평민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꾸면 그걸 혁명이라 그래요. 평민. 근데 쿠데타라는 게 있어. 쿠데타. 그럼 쿠데타라는 건 뭐냐? 이성계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성계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상에 이제 논쟁은 있지만 쿠데타는 뭐냐 하면 정권의 하수인인 군부가 그 자기의 상관하고 권력 다툼을 해서 그 권력의 한 축이었던 군부가 자기 윗대가리를 잘라버리면 그건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쿠데타 인물은 이 쿠데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세계사의 사건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야. 나폴레옹이 군부를 장악한 게 그걸 쿠데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쿠데타가 프랑스 말이야. 자, 그래서 혁명이란 말하고 쿠데타라는 말 이제 비교가 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 구분을 잘 못했죠? 예. 혁명하고 쿠데타라는 말 이제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가령 우리 4.19 혁명으로 돌아가요. 4.19 혁명. 그 옛날 얘기하지 말고 4.19로 가. 4.19는 혁명일까 아닐까? 자, 4.19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이란 대통령을 쫓아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그래서 4.19는 혁명이 맞는 거야. 4.19는 혁명이 맞는 거고 그럼 5.16은 혁명이에요? 쿠데타예요?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확실해졌지? 이게 역사학의 용어야. 역사학적인 용어예요. 물론 내가 대학교 때는 이런 공부를 못했어. 데모하느라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혼자 자습해가지고 애들 가르칠 때 그때 배운 내용인데 쿠데타라는 말은 군부 정권이 그러니까 군부가 나타나서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 투쟁을 해서 찬탈을 하면 그걸 쿠데타라고 한다. 그래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박정희가 5.16에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윤보선 민주정부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전국이 혼란스러우니 자기가 그 혼란을 정리하고 다시 권력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갖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국민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막 박수 쳐줬어. 진짜 멋있는걸 이러면서. 그런데 얘가 민간에게 이양한다더니 군복 벗고 지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배신감이 생긴 거죠. 예? 아우 진짜 왜 너는 맨날 블랙을 걸어도 꼭 엉뚱할 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블랙을 또 풀었어? 혁명은 5.18이라니 5.18이 또 무슨 혁명이야? 누가 5.18을 혁명이래? 꼭
맨날 중요할 때 들어갖고 헛소리해. 4.19가 혁명이라고. 어? 너는 내가 맨날 블랙을 거는데 언제 또 들어왔어? 내가 이 숫자 블랙 걸었는데 또 논점을 지금 너 일배지? 5.18 얘기하면서 지금 논점 흐리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요. 4.19는 혁명이에요. 왜? 정권을 바꿨으니까. 그죠? 5.16은 정권을 바꿨지만 혁명이 아니에요. 왜? 군부 권력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 투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혁명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가 군부 정권에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민간으로 권력을 이양한다고 국민들을 속여놓고 실제로 지가 군복 벗고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 권력을 잡고 독재자의 길을 걸은 거야. 그러면서 독재를 하면서 자기의 독재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고 이제까지 국민을 속여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념 대립을 한 곳이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과 중공, 그 다음에 남한하고 북한, 이 세 곳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념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 베트남, 그 다음에 여기 뭐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생각도 언제 되냐면 60년대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50년 전에는 5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방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막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 그러다 60년대에 케네디가 들어서면서 그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야. 50년까지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냉전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념 대립으로 막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를 비난하면서 어디에다가 자본주의 후진국들에게 후진국들에게 자본주의를 이양하기 위해서 막 물량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조 경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5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계속 전쟁 시대에 원조를 받잖아. 밀가루 원조, 설탕 원조 이런 거. 근데 그걸 갖다 이승만이 밀가루하고 설탕을 무상으로 미국에서 쏴준 건데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야. 나쁜 놈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 밀가루 공장, 설탕 공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민족 기업들이 밀가루 공장, 설탕 공장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밀가루하고 그 설탕을 팔아가지고 민족 기업을 싹 무너뜨린 거예요. 이승만이. 정말 죽일 놈이야.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승만을 막 건국의 아버지라고 뻥까고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몰랐던 분이에요. 그쵸? 그거 잘 몰랐죠? 예. 이걸 역사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 93년 이전에는. 그러다 이제 김영삼이 90년대 역사 교과서를 바꾸면서 비로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랬는데 이 원조 경제였다가 박정희 정권 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전의 대통령하고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정책이 전혀 달랐어요. 그 이전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냐면 집중. 미국이 이제 사실 세계 경제를 주도했단 말이야. 90년대 이전까지. 근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50년대까지는 어떤 정책을 폈냐. 자본주의 진영에 해당하는 무상 원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군비 경쟁. 그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서 그 나라에 무기를 도입하도록 그걸 강제했어.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막 하면서 이 곡식을 자기네 나라에서 값싼 농산물을 막 무상으로 원조해주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는 무기를 사게끔 그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리고 전쟁 준비에다 집중하게. 근데 케네디는 그런 무기 공급자, 무기 회사에서 후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어. 케네디는 누구였냐? 그냥 미국의 민간 자본가들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이 민간 자본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를 때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수물자를 처음으로 세계전쟁이 벌어지니까 총이니 군복이니 이런 거를 막 미국은 공장을 만들어 갖고 그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로 돈벌이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따꽁따꽁 총 들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곧 돈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부터 전쟁이 뭘로 바뀌느냐? 공중전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어떤 뭐 유격전보다 공중전이 중요하게 된 거야. 전쟁, 그러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공단이 중요해진 거지. 물론 이게 2차 대전 말에 소위 마지막 부분이 소위 비행기들이 주도해갖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도 그 비행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국의 일자리가 전쟁을 해도 늘지가 않는 거야. 미국에서 전쟁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베트남전. 그래도 이 케네디는 그래서 케네디는 이게 전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니 이제 그 아시아의 후진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나라들을 자본주의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 전략을 세우게 된 거야. 그것도 몰랐죠. 이게 케네디가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베트남은 원래부터 뭐 원조 경제였고 뭐 이 대만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다가 집중 지원을 한 거야.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일본, 홍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우리나라, 대만, 홍콩 요 4개 나라가 소위 자본주의 진영에서 집중 투자를 해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홍콩, 대만, 일본,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한 거야. 60년대, 70년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일본에다가 서양의 자본주의 진영이 경제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경제가 성장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그 중에 제일 경제 발전이 60, 70년대 제일 뒤떨어진 나라가 어디였게? 제일 뒤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홍콩은 이제 영국의 조차지였고. 그니까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일본, 대만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어. 싱가포르랑.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 발전이 뒤졌던 거야. 집중 지원을 받아놓고. 몰랐잖아. 우리 국민이. 왜? 그때 이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독재자라는 것 때문에 늘 그걸로 국민들한테 혹시 언제든 권력을 뺏길까봐 얘가 어떤 방법을 썼냐?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대형 이렇게 막 큰 공장에 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막 저기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막 사진을 찍은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그런 큰 공장 가서 손가락질 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박정희가 대형 그 골리앗 앞에 가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치 이 그 박정희가 경제 지도를 한 것처럼, 경제 발전에 지도를 한 것처럼 그 방법을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박정희가 머리 좋은 거 아니냐? 아니야. 그걸 박정희가 개발한 게 아니야. 그 방식을 맨 처음 쓴 게 누구였냐면 히틀러였어, 히틀러. 히틀러가 그런 방법으로 그 독일 국민을 속여서 나치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한 게 마오쩌둥이야. 모택동이 그걸 따라가지고, 그치, 히틀러, 모택동. 히틀러를 모택동이 따라가고, 모택동이 했던 걸 북한의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동시에 따라한 거야. 이게 히틀러가 괴벨스를 데리고 그 소위 여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짓거리를
생각해낸 거고, 그거 모택동도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모택동도 같은 방법을 써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아니다, 시점상 모택동이 먼저였겠다. 모택동이 먼저였을 수도 있어. 왜냐? 이게 모택동이 장개석한테 권력을 잃어요. 장개석한테 권력을 잃고, 그래서 중화민국이 49년인가? 중공이 언제 만들어진지 한번 볼래요? 중공이 몇 년도인지 내가 그게 헷갈리는데,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처음에 힘을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 48. 그러면 히틀러가 먼저야. 히틀러 모택동이야. 자, 무슨 얘기냐? 원래 장개석하고 이 모택동이 중국에서 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문의 후계자 장개석 그리고 모택동. 근데 이제 이 손문하고 모택동 시절에인가 있었던 게 국공합작이라는 거야. 국공합작을 해서 일제를 몰아내는 일본 군부를 몰아내는 그런 합동작전을 핀 다음에 그 다음에 모택동이 장개석한테 져요. 져가지고 권력을 뺏겨. 그 다음에 모택동이 뭘 했냐면 전국을 순회를 해. 전국을 순회를 해갖고 그때 그걸 뭐라고 무슨 대장정이라래. 모택동의 대장정. 그래서 모택동이 대장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래갖고 온 중국을 헤집고 다니는 거야. 온 중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가서 농민들 노동자들을 만나서 막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계속 그 공산당 기관지에서 전 중국에 뿌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장개석이 쫓겨나요. 장개석이 나중에 모택동한테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대만으로 쫓겨나게 돼. 그때 장개석을 공격했던 무기가 뭐였냐면 모택동이 장개석 일가의 부패, 부정부패 그걸 비판을 하면서 모택동이 반란을 이게 장개석을 쫓아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개석이 그 대만으로 쫓겨난 다음에 제일 강화한 게 뭐냐면 공무원의 공정성. 그래서 공무원 부패 초기에 이 대만이 구성된 다음에요. 공무원이 부정부패라면 태평양에 갖다 버렸어. 태평양에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어. 그래서 장개석 며느리도 그렇게 죽었다니까. 부패한 권력은 그렇게 죽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만이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공무원 청렴도가 가장은 아니고 상위 3위권 안에 들어. 공무원 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대만이야. 그때 자기가 대륙을 잃은 이유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만이 망했다. 그러니까 본토를 뺏겼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개석이 이를 갈면서 공무원 청렴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 대만에서 사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대만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사장님이 서류를 만들어 갖고 막 관청이 쫓아다니고 이런 적은 한 적이 없대.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나 무슨 기업 사장인데 지금 어떤 서류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잠깐 관련자를 보내라. 그러면 공무원이 달려온다는 거야. 네! 그리고 달려온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냐고 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마련하고 그래서 그 대만 공무원은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공무원은 언제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어 있다는 거야, 대만은.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좌우지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택동이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뭘 했냐? 매일매일 신문에다가 집단 농장 방문해서 농민들하고 토론하는 내용 사진으로 내보내. 같이 농사지어.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발언하는 걸 막 듣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내. 그러니까 모택동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이 사랑은요. 그래서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 붙어 있는 거 알죠?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 대형 사진이 걸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이 모택동에 대한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그 사기. 그러면 진짜로 모택동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까요? 나중에 모택동 주치의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모택동이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지 못했대. 관절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움직임이 많지 않았다는 거야. 사기였던 거지. 모택동이 그 사진 찍고 그랬던 게 다 사기였던 거야. 그 사기를 누가 따라 배웠어? 김일성 박정희가 똑같이 사고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농사짓는 막 모내기 직접 하는 장면 우리 맨날 대한뉴스에서 맨날 봤다니까. 직접 대통령이 맨날 모내기를 해. 모내기 때마다. 그리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면 막걸리가 쫙 흘러내리는 거 우리가 맨날 그 대한뉴스에서 봤어. 그리고 내가 박정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인간이 태어나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걸리 마신 다음에 밤에 딴 거 마셨더만. 막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막 그 별을 또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또 별을 또 막 이게 하나로만 안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사진. 그때마다 진짜 막 박정희만 보면 막 내가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지 나중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또리 장군 보러 가면 박정희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진짜 존경의 킹왕짱 그랬다니까. 그래서 박정희 죽었을 때 내가 대성통곡을 했다니까. 큰일 났네.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죽었네.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어른 돼서 알았지만. 좌우지간 그게 박정희가 뻥친 건데 그건 박정희의 독자적 방법이 아니라 김일성이랑 똑같은 시기에 그 짓거리 한 거야. 그게 모택동이 했던 방법이고 히틀러가 했던 방법. 그걸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국민을 통제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고 통제한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되면 나와야 될 뉴스가 있는데 이 정도 얘기되면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뉴스? 박근혜가 박효정이라는 사람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그게 왜 문제야? 박효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딴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에 집중하세요. 박효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선거운동원, 박근혜 선거 캠프,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박근혜 선거운동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뭘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냐? 가령 손석희 뉴스 진실을 보도했어. 거기에다가 징계 조치 내리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야. 팟캐스트 이거 미확인 정보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통지해갖고 화면 내려달라 할 수 있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야.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 박근혜 선거운동을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앞으로 박근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 언급하지 마라 못하는 겁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 못 다루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그래서 오늘 박근혜가 이 박효종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한 사건, 이거는 박근혜의 언론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박근혜가 지금 그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앉혔다는 사실은, 예, 이것은 뭘 얘기한다? 언론 쿠데타이다. 이 사람은 왜 아까부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비오는 새벽장님은 왜 아까부터 계속 딴 얘기를 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논점을 흐리려는 거예요? 아까는 계속해서 뭐 속보를 올리더니, 뭐 유가족이 박근혜 만난다는 속보를 올리더니, 지금은 또 계속해가지고 새누리당 문재인 세월호 광주 연결은 선동적 행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생방송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물타기? 아까부터 방송에 집중 못하게 하려는? 그거 아니라면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아셨죠? 지금부터 채팅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KBS의 뭐라 그러나 KBS 뭐 무슨 보도국장들이 부장들이 전부 다 사퇴했다는 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걔네들 그거 쇼일 수도 있어요. 부장단은 KBS 부장단은 쇼일 수 있다고. 왜? 부장단은요 간부예요. 노조원이 아니야. 대전독수리님,
KBS 부장단은요, 그 사퇴서를 냈다 뿐이지 사퇴서가 수리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쇼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 지금 더 중요한 건 박근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자기 선거 캠프 운동원을 마쳤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야. 그게 더 큰 문제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박효정이 되는 순간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언론 통제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KBS에서 어용 사장이 한두 해 있었나? 작년에 국정원 그렇게 그지 같은 짓을 할 때 KBS 왜 가만히 있었대? 왜 이제사 수신료 인상안이 올라가니까 이제서 데모하는 척해? 작년에 국정원 보도 왜 한 번도 안 했어? 그때 부장단 뭐 한 거야? 어? 작년에 국정원 박근혜가 국정원 그 직원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없다고 나왔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잖아. 그때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가 그 12월 16일이야. 난 정확히 기억해 그날을. 12월 16일에 박근혜가 TV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발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 이전의 언론 보도에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가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보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떤 언론 보도에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런 보도가 없어. 없다니까? 없었어. 박근혜가 맨 처음에 그 말을 한 거야. 그 허위사실을 박근혜가 제일 먼저 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랴부랴 그날 밤에 그 김용판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야. 증거는 없다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그 여직원이 댓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로 맹 공세를 해가지고 우리 착한 국민들이 설마 경찰청에서 거짓말하랴 박근혜 말 믿어주고 투표해준 거 아니야. 그게 가짜였다니까? 가짜였어요 그게. 김용판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가짜였어. 그거 작년에 증거 다 나왔어요. 예? 그 전에 증거가 다 나왔어. 그런데 증거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들이 어떻게 댓글 작업을 해서 선거에 개입했나 증거 다 나왔어. 근데 KBS가 보도했어 안 했어요? KBS에서 보도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저렇게 쇼를 하지? 김인규 사장 밑에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길환영 사퇴하라고 쇼를 하냐고. 물론 이 일은 노조원들,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MBC 언론노조가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레기 욕을 하도 먹으니까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그걸 지금 이용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할 때 국정원에 증거가 없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할 때 KBS 왜 침묵했어? 그때 왜 파업 안 했어? 그러다가 이번에 시청료 인상안이 상정되니까 파업하는 척. 물론 선우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 시청료 인상안이 상정이 되니까 국민들이 KBS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시점에 노조원이 나쁜 사장을 비난하는 그런 시점을 잡았을 수 있어. 시청료 인상안으로 국민들이 KBS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그동안 KBS의 문제점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까발려서 개선하려고 하는 KBS 노조의 의도일 수가 있어요. 그 의도에 대해서 나는 박수를 보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오늘 저 KBS 부장들의 사퇴가 왠지 나는 길환영 사퇴? 길환영 사퇴만 갖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오늘 KBS 노조원들이 다뤄야 되고 모든 언론 매체가 다뤄야 되고 KBS 노조원들이 지금 다 같이 싸워야 될 이유는 뭐냐? 얘기는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박근혜 선거 캠프원을 심었냐? 나는 지금 KBS 부장단이 그 얘기를 하면서 부장 사퇴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분노하면서 길환영 사장도 사퇴하라 두 가지를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길환영만 사퇴하라 그러면서 사퇴했단 지금 부장단이 나선 거는 좀 수상해. 지금 오늘의 핵심은 박근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마술을 뽑아둔 날이야. 그게 뉴스 이슈가 돼야 돼. 자, KBS 노조와 KBS 부장단이 이제 싸움을 시작했으니 이 문제 방통위원장 박효정에 반대하는 그런 싸움을 한다면 그대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물타기 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노조가요. 방통신문위원장 박효정 지정에 전면 거부를 해야 돼요. 왜 거부를 해야 되냐? 이것은 언론 통제의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인과 언론사가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명에 반대한다. 그 위원장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물론 아직까지 위원장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죠? 지금 결정됐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 대통령의 구성인에 박효정이 들어갔다는 것만 나왔고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으로 이 여당 야당 내정된 거 맞아요? 씨발. 그러면 언론노조가 이걸 놓고 싸워야 돼. 예. 이걸 놓고 싸워야 돼. 이거는 여러분 뉴라이트라서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뉴라이트라는 건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뉴라이트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선거 캠프였으니까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의 선거 캠프 운동했던 사람이 언론을 통제하면 안 된다. 이게 명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뉴라이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뉴라이트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여러분이 박효정 문제를 뉴라이트의 방점을 찍으면 여러분의 싸움은 모든 뉴라이트 단체와의 싸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뉴라이트는 언급할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싸움은 박근혜 선거 캠프 그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하면 안 된다. 알아들었어요? 집중. 뭐요? 박효정이란 사람이 뉴라이트라서 안 된다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서 뭐 아름다운 재단 소속은 안 된다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 캠프 출신이라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누구보다 언론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박근혜 선거 캠프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론을 공정하게 감시하겠어. 언론의 문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건 대통령을 뚫고 빠는 언론만 허락하고 대통령 비난하는 언론은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KBS와 MBC의 노조 파업은 박효정 반대운동을 명분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공동명분으로 삼고 KBS, MBC의 공영성 확보,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 범죄 그리고 올해 세월호 보도 둘 다 공정보도하지 못했다. 두 가지를 같이 내걸어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거 지금 망치부인 말 알아들었어요? 박효정이 왜 안 되는지 써봐. 박효정은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안 된다. 외우세요. 필기. 박효정은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라 방통심의위원장 안 된다. 쓰세요. 박효정은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라 방통심의위원장 안 된다. 이제 외웠죠? 요거 내일 이따가 또 시험 볼 거예요. 박효정이 왜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라 안 돼요. 그게 정답이야. 이따가 내가 물어봐갖고 대답 못하기만 해봐. 벙어리 아니 블랙을 걸어버릴 테야. 자, 어떻게 지금 보는 사람은 4,000명인데 추천은 보는 사람이 3,800명이 넘었는데 추천은 1,100개가 모자라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박근혜 선거 캠프 박효정 방통심의위원회 내정은 5.16 언론 쿠데타다. 뭐요? 박근혜의 박효정 내정은 박근혜의 5.16 쿠데타다. 언론 쿠데타. 박근혜의 5.16 언론 쿠데타. 박근혜의 5.16 언론 쿠데타. 언론에 대해서 이 군부적 통제를 하려는 언론 쿠데타다. 뭔 말인지 알았지? 그거 잊으면 안 돼. 예. 왜? 무슨 일이야? 블랙이에요? 자, 외워, 뭐야? 박효정이 왜 안 되냐? 박효정이 왜 안 되냐? 박근혜 선거 캠프 출신이라 안 된다. 박효정을 임명한 것은 뭐다? 5.16 언론 쿠데타다. 5.16 언론 쿠데타.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박근혜는 언론 쿠데타를 일으켰다. 오케이? 그게 핵심이야. 나는 이번에 MBC, KBS 이 노조의 투쟁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건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응원해줄 문제다.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수상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망치부인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KBS, MBC 노조원들이 KBS, MBC 노조원들이 이 박효정 반대 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예. 이 내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박근혜가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임명했는데 한 명이 자기 선거 캠프의 박효정이야. 또 한 명은 누군지 아세요? 공안검사 출신이야. 또 한 명은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뭐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제 망치분 같은 사람 잡아가겠다는 얘기지. 공안검사가 뭐 하던 사람이냐? 간첩 잡던 사람. 아니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던 사람. 그게 공안검사야. 근데 박근혜가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지분 3명을 내보내면서 한 명을 자기 선거 캠프 박효정으로 위원장 내정하고 또 한 명이 공안검사 출신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 모르셨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계엄령법을 작년에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작년에 계엄령법을 수정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김재원. 예. IZ자 김재원. 지금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가 누굴까요?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가 누굴까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대표가 원내대표야. 원내 부대표에 김재원이 있어. 지금 김재원, 즉 계엄령 지금 수정하자고 제안했던 김재원이가 현재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유의 망치 부인을 봐라 이러면서 그게 베스트 게시물이 올라갔대. 그러자 그 밑에 댓글로 뭐라 그랬냐. 헛소리 하지 마라.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못한다라고 물타기 했다며. 이 새끼들이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나에 관한 글이 절대 베스트로 안 올라가. 왜냐하면 베스트 올라가기 전에 반대를 빨리 5개를 눌러갖고 묻어버렸거든. 근데 어쩐 일로 이게 5위에서 베스트 글이 올라갔길래 보니까 그 밑에 댓글로 물타기 하려고. 뭐라고? 계엄령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못한다라고. 자, 그러면 계엄령은 국회 동의를 얻는 거 맞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자, 혹시 이렇게 방폭되면 잠깐만. 방폭되면 빨리 찾아오세요. 예. 자, 여러분, 계엄령은요, 국회에 통보만 하는 거지, 국회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 계엄령이라는 건 국회에 동의 얻어서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지금 버퍼예요? 잠깐만, 지금 버퍼야? 잠깐만. 어우. 예. 지금 버퍼 있어요? 자, 버퍼 있는 분들 빨리 나갔다 오시고, 예. 자, 지금은 정상이죠? 지금 괜찮죠? 예.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계엄령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 독자적이고 고유적인 권한이야.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 통보만 하는 거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뭐가 있냐? 대통령 탄핵 심판권이 있어요. 탄핵 심판 청구권. 그러면 이 탄핵 소추권 대통령한테 통보해요? 아니 대통령하고 동의를 얻어요? 안 하는 것처럼 계엄령이란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야. 통보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금 계속 국정원 뭐 국정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댓글 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예 국정원 이 댓글 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계엄령이 국회 동의를 얻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후 승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통보예요 통보. 찾아봐. 통보야. 통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저기 알려만 주는 거야. 지금부터 계엄령이야. 너네 조심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이거 봐. 그랬더니 이게 계속 이제 애들이 들어와갖고, 잠깐만요. 쓰레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예. 자. 뭔 얘기인지 알겠지? 계엄령을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그 계엄령법 한번 봐봐.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전쟁이 나는 문제가 없어.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뭐냐고. 국민이 하야하라고 데모를 해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통령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계엄령을 국회 동의를 얻는 거라고 뻥친 새끼들 조사해봐야 돼. 그 새끼들 뒷조사해봐야 돼요. 아이디 그거 다 뒷조사해봐야 돼.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그러면서 마치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내가 애들한테 정치교과서 가르쳤다니까. 정치하고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야.
거기서 계엄령 국가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권한,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야. 그랬더니만 뭐 계엄령 내리기만 해라. 계엄령 내리면 계엄령을 내리기만 하면요, 그 무슨 여러분들은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광주처럼. 그러니까 뭐 계엄령을 내리기만 해봐라. 내리면 끝난 거야, 이 사람들아. 뭔 말인지 알아? 어? 계엄령을 내리면 당신들이 그 계엄령에 반대할 방법이 없다고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더 무서운 이야기. 자,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우리나라로 들어올까요? 일본 자위대. 지금 일본에서 자위대 헌법 바꾸고 있잖아.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이 막 무장항쟁을 하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한미일 군사공조가 이루어졌잖아. 지금 상황이 뭔지 이해가 돼요? 뉴스 좀 올려줘봐. 한미일 군사공조 MD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지금 그 군사동맹은 맺고 있잖아.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맺어졌잖아요. MD 체제만 지금 살짝 어긋난 거고, 그 다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찾아봐. 일본에서 지금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대해서 개정하는 쪽지를 보내세요. 왜 귓말을 보내십니까? 일본 자위대 개정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법안 지금 토론에 들어갔어. 집단적 자위권 발효에 대해서 지금 아베가 상정했어요. 토론을. 다 내가 뉴스에 나온 얘기 하는 겁니다. 미 MD 참여할 때는 일본과도 군사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거 지금 나온 얘기니까요. 찾아보세요. 망치 부인이 혹시라도 잘못 아는 게 있으면 그거 제가 잘못 아는 거 있으면 여러분 지적해 주시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뉴스에 읽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지금 여러분 검색창을 키시고요. 검색하면서 들으세요. 저의 방송을 100% 믿지 마시고 검색을 하면서 들으세요. 아직 MD 체제가 확정이 안 됐어.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MD 체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 아니, 공표를 안 했어. 알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끔찍한 이야기. 박근혜의 언론 쿠데타, 박효종과 공안검사, 방송통신위원으로 지명.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누구를 심었다 그랬어. 정부의 민정수석이 누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누구라 그랬어? 우병우라고. 우병우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주인검사. 걔를 지금 민정수석으로 앉혔다고. 그 사람이 편파 수사해가지고 편파 수사를 하면서 전혀 근거도 없이 소문만 가지고 계속 노무현 권양숙 괴롭히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지키려고 뛰어내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우병우를 지금 민정수석으로 앉혀놨어, 박근혜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로는 공안검사랑 자기 선거 캠프 사람을 심어놨고, 이건 다른 말로 독재체제라는 거야.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가 계엄령 법안 수정안 낸 사람이야. 새누리당 다른 의원은 공안사범, 한마디로 이렇게 반국가 단체 관련 죄를 지은 걸로 의심이 되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법도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서 박근혜가 매일매일 하는 말이 국가개조론이야. 그 국가개조론이 옛날에 독재자들이 했단 말이야.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예요. 그런데
어젠가 무슨 그림이 하나 나왔어? 프레시안인가? 막 국민들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잊지 않겠다 막 다짐하고 투표소까지 가. 근데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아파트값 올려줄 후보를 찍어야지 라고 투표할 거야. 그러면서 정부 인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풍자 그림인데 시사 만평. 그 그림 좀 올려봐봐. 자, 여러분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저께 진도에 간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진도에 간다 그랬는데 저녁 때 진도에서 전화가 왔어. 오지 마라. 내가 거기 진도에 가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지 말래. 그래서 모든 건 이 유가족이 우선이니까, 이 실종자 가족이 우선이니까 알았다. 그러고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왜 진도 안 가냐고 집요하게 여러분이 요구할 때마다 안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가겠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진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 그랬냐. 혹시 기억하세요? 진도를 잊으려고 할 때, 진도를 묻으려고 할 때 그때 가겠다.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 그 말 기억하시는 분? 내가 맨 처음에 사람들 다 진도로 갈 때 나는 진도가 잊혀질 때 거의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의 다 잊혀질 때 그때 가겠다라고 했죠. 내가 이번 주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때문이야. 여러분 어저께요. 사건 1차 수색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어. 기자들은 아는데 실종자 가족은 모르고 실종자 가족 대표라는 일부 사람들은 알고 기자들이랑 나머지 실종자가 다 아는 게 아닌 거기서 브리핑이 있었던 거야. 1차 수색 결과 발표라고. 그 얘기는 1차로 수색을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제 브리핑이 있었던 거야. 그걸 이계덕 기자가 실종자 가족한테 알려갖고 쫓아가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수색해 줄 거냐고 그 정부 측에다가 물어봤을 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 실종자 가족들의 대표단이 있다. 그 대표단하고 합의가 되면 정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냐. 여러분이 여기서 뭘 느끼신지 스스로 판단해봐요. 뭐라고요? 실종자 가족 대표단하고 합의가 되면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 다음 지금 어저께 1차 수색 결과가 발표될 것 같아서 이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수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뭐가 발표됐냐?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1차로 발표가 된 거예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러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도망쳤다. 그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어, 언론이. 그러면서 선장과 승무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이 뭐냐면, 브리핑 내용이 뭐냐면,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아낼 수 있는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겠다. 그게 발표 내용이야. 자, 그 얘기를 들은 국민들은 드디어 선장과 승무원이 처벌받는구나. 자, 그런데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거야. 그러면서 왜 그 진도 체육관에서 나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어제 1차 수색 결과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진도 체육관 나가라라는 발표. 요 세 가지를 딱 들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이번 주 안에 정리하려는 거구나. 이번 주 안에 이게 지금 이번 주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다음 주 초중에 지금 팽목항을 정리하려는 거구나. 덮자는 거다.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이다. 이거 지금 팽목항에서 언론이 빠진 게 벌써 2주째야. 2주 전에 언론은 다 철수했어요. 기억나죠? 5월 5일 그때 다 빠졌어, 언론이. 그리고 언론이 지금 남아있는 게 이계덕 기자하고 이상호 기자밖에 없어. 그럼 이상호 기자하고 이계덕 기자가 말하는 걸 보는 사람이 국민의 몇 %일까요? 10%도 안 돼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로 느낀 문제의식은 한겨레에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이상하게 디스를 하는 거야. 뭐였냐 하면 그 왜 다이빙벨 있잖아요. 그 한겨레에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총과 나온 거였는데 6가지 미스테리. 그러면서 괴소문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 한겨레가. 그러면서 그 이상호 기자,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라는 표현인데 이상호 기자가 이종인 대표랑 같이 다이빙벨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한겨레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겨레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이빙벨의 효용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한겨레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 한겨레는 다이빙벨에 대해서 그냥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한 번도 다이빙벨을 적극 지지한 적이 없었거든, 이제까지. 그런데 한겨레가 지난 월요일에 총정리하는 척을 하면서 6가지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이빙벨도 효용성이 없는데 그게 일부 언론에 의해서 막 그게 만사형통인 것처럼 막 매달렸다는 식의 비판적인 내용으로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4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거 지금 팽목항 밀어버리려는 거구나. 실종자 가족들의 그러면서 더 웃긴 게 여러분 실종자가 20명이다. 맨날 숫자만 나와. 그런데 여러분 실종자 명단 아세요? 실종자 명단 아십니까? 지금 승무원도 명단에 없었던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승무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까지 뭐라 그랬냐면 민지양의 엄마랑 오빠는 찾고 아빠만 못 찾았다. 그런데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빠도 못 찾았대. 그런데 오빠도 찾았다고 실종자 숫자 하나 줄였단 말이야. 자. 지금 실종자 숫자 20이란 숫자 그거 진짜냐고. 정확한 실종자 숫자냐고. 지금 외국인 숫자 4명인가 5명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명단 나왔냐. 지금 일반인, 승무원, 교사 그리고 아이들만 9명이에요. 그런데 20명이라고? 지금 실종자가 진짜 20명 맞아? 지금 실종자 명단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 공공연하게 브리핑 현장에서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대잖아. 내가 가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2가지였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 실종자 이제 20명 선에서 마무리하고 대충 이거 덮고 치우려는 거다. 그래서 5번째 사인이 있어. 5번째 사인. 이건 이제 오늘 내가 확인한 건데 이상하게 이 실종자 이게 유가족 대표들이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거 있잖아. 왜 계속 정치권은 빠져라. 그리고 지난번에 KBS 사장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 흩어버렸잖아. 거짓말만 듣고.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가 났는데 유가족이 변협이란 민간조사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거야. 그 변협이 누구냐? 이제까지 이 유가족들에게 법률 자문해준 게 민변이야. 민변은 뭐냐 하면, 민변은 뭐냐?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래서 정부의 잘못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시민단체 활동들도 같이 하는. 변협은 누구냐? 친정부적인 변호사 모임이야. 친정부적인 변호사 모임이 민변인데 그 민변하고 민간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가지가 그러면서 지금 가족 대표들하고 뭐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응?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얘기겠어. 변협이 주도하는 친정부 보수적인 인사들의 발언권 하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거기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 들은 사람은 알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어. 뭐냐? 정치인들 오지 마라. 실종자 가족이란 사람이 실종자 가족이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인들 오지 마라. 팽목항에 와서 자기네들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팽목항 뉴스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주 전에 카메라 다 빠져서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언론들이 가지 않아, 보도하지 않아, 잊혀지는 거야. 그럼 금양호 가족들처럼 몇 년을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야? 언론사를 불러다가 가족들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가족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브리핑 현장에서 카메라 끄라 그런대. 가족들의 요청이니 카메라를 꺼라. 근데 가족들은 그런 요청한 적 없대. 무슨 얘기야 지금? 철저히 지금 그 가족들을 고립시켜서요 잊혀지게 하자는 전술이라니까. 그러면서 유가족의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번 문제에 잘못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정치적 이용이에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당이란 말, 야당이란 말이 왜 있느냐 하면 여당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당이 비판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라고 여당, 야당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으면 야당을 써서 여당을 까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맨 처음부터 언론이 뭐라 그랬죠? 정치인들 빠져라. 그래놓고 지네들 가서 인증사진 찍고 라면 먹고 지랄한 거잖아. 그 자리에 야당 대책위를 꾸려서 있었다라면 그렇게 가족들이 10일 동안 넋놓고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맨 첫날부터 유족들의 입장, 뭐 가족들의 입장이라 그러면서 정치인들 오지 마라. 정치인들 오지 마라. 선동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권 대책위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초장에 자른 거야. 김한길, 안철수가 와서 사진 찍으면서. 김한길, 안철수가 와서 사진 찍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비판 받게 하고 그래서 야당이 거기에 못 가게 만든 거야.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디에다 무슨 자료 요청했는지 알아? 거기 피해자 가족들이요. 어디에다가 뭘 요청해야 그 구조가 되는지 아냐고. 모르잖아. 그러면 그거 야당에서 국방이든 안행이든 비서관들 한 명씩 보내. 그래서 거기서 상주해. 그러면서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거 바로 서울에 있는 의원실에다 문의해. 야, 이거 자료 요청해봐.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이 새끼들이 이랬나 안 했나 바로 나와. 그러면 열흘 동안 그렇게 아무런 구조 안 하면서 구조한다면 뻥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뻥 못 쳐요. 그럼 왜 야당은 거기 못 갔어? 가족의 이름으로 가지 말라고 언론에서 발표해서. 가족들의 요구다. 정치인들 오지 마라.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그래놓고 지금 친새누리당 변협하고 민간조사단을 꾸려? 이거야말로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종자들 가족들한테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오지 마라. 정몽준이라도 가니까, 박원순이라도 가니까 카메라가 따라가고, 어머, 아직 실종자가 있었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오지 마라. 그럼 이제 잊혀지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국민들 관심 끄란 얘기인 거죠. 정치인들이 사진이라도 찍으러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카메라 앞에서 유족들이 그러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언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거야. 왜? 국민들이 관심 안 끈다고요? 그래서 님은 지금 그 지상파 방송에서 팽목항 안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안 끈다고 얘기하시는 님, 이상호 기자, 이계덕 기자, 그 트위터 보고 있는 사람 국민 중에 몇 %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실종자 가족들의 이 실종자 다 찾을 때까지 싸움 못해요. 지금 실종자 숫자 저 20이란 숫자가 제로가 되면 공식적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저 20은 진짜 실종자 숫자일까요? 지금 일반인이나 승무원들은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저 20명 중에 아이들이 9명이래. 애들 9명을 구하면 20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찾지 않고 그냥 끝낼 겁니다. 그러면 금양어에서 실종된 사람들 아직도 못 찾은 것처럼 그렇게 지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안 가겠다. 제가 이번 주 초까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난 이렇게 빨리 이 새끼들이 정리할지 몰랐어.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 주 내가 토요일 날은 가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 정리하려는 거다. 쓸어버리고 정리하려는 거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방송을 하면서 야당에다 욕을 하려고 그랬어. 민주연합, 진보당, 정의당, 야권 대책위 꾸려라. 야권 연합 대책위를 꾸려라. 그래서 이 야당들이 거기 팽목항에 상주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국회하고 협조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도움을 현장에서 지원해줘라. 그거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끌어내려놔야 선거 끝난 다음에도 책임질 거 아니야. 근데 오지 말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 가서. 전 안 갈 거예요, 이제. 오지 말라고 딱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못 가요, 이제. 아니, 대놓고 가족들이 원하질 않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예. 가족들이, 실종자 가족이 회의를 해서, 허위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예. 실종자 가족들이, 학생들 가족이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모여서 합의를 했대요. 망치부인 오지 말라고. 저 못 가요. 3분의 2 이상이 원한 거기 때문에, 네. 오지 말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해서 저는 못 가요. 이계덕 기자를 통해서 직접 가족분이 전화하셨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거기 가서 발표하려고 했어. 미리 내가 얘기하면 중간에 내려갈 때 날 죽여버릴까봐. 내가 말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오지 말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가족들의 입장이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걸 떠나서 실종자 가족의 의견이 우선이야. 거기서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지 말라. 그러니까 날 정치인으로 본 거지. 내가 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욕을 먹고
뭐 악플에 시달리더라도 이슈를 만들고 싶었어. 나한테 좌빨 선동가라고 욕지거리 하더라도 그게 뉴스로 뭐라 그러나 네티즌의 관심을 끌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뭐라 그러나 나더러 왜 진도 안 가냐 이런 말 하지 마. 나는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말라 해서 못 가는 거야. 알았지? 나는 이 실종자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말아달라.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 두렵다. 라고 해서 안 가는 거야. 그게 나더러 팽목항 진도로 내려가달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가족들의 요청이 오지 말라야. 어? 대신 내가 여기서 외치겠어. 여기서 외칩니다. 범야권 세월호 대책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범야권 세월호 대책위를 만들어서 밝혀내야 될 게 뭐냐? 정부의 대응 조치 적절했나? 이거 끝까지 합동조사해야 돼. 관련자 하나하나 관련 공무원들 다 불러서 증언 확보하고 어떤 지시가 오고 갔나? 어떤 보고가 오고 갔나?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자 파악해야 돼요. 관련 공무원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박근혜까지라면 박근혜까지. 두 번째, 인허가 과정, 해운조합 그리고 한국선급. 이 배에 허가를 내준 새끼들이 한국선급이야. 그리고 형식적인 검사했던 게 해운조합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된다. 어떤 새끼들이 로비를 받았나? 그리고 어떻게 인허가가 났냐? 지금 실제 그 배 구조와 한국선급이 갖고 있는 그 그림하고 맞냐? 틀린 확인도 안 하고 이거 허가해 준 거냐? 한국선급 문 닫게 해야 돼요. 한국선급 해운조합에 대해서 야권 비대위가 끝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국정조사해서 얘네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야권 대책에서 해야 될 일 두 번째. 세 번째, 청해진 해운에서 누구한테 로비했나? 한 번이라도 전화통화했나?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 전원 잘라야 된다. 전원 파면. 청해진 해운에서 단 한 차례라도 밥 얻어먹은 새끼들은 몽땅 다 파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네 번째, 다른 여객선의 운항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된다. 세월호 대책위는 또 다른 세월호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여객선의 운항 실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다시는 이 땅에 해운사고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가 팽목항에서 외치려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내가 여기서 내가 또 팽목항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였냐면, 실종자 가족분들 명단 만드세요. 실종자 명단 만드세요. 학생 명단, 일반인 명단, 그리고 승무원 명단, 외국인 명단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명단 옆에, 실종자 이름 옆에 가족 대표 명단 적으세요. 가족의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그거를 바깥에다 붙일 때는 복사를 해서 한 글자씩 지우고 전화는 뒷번호 지워서 공개해 놓으세요. 그러면 실종자 가족들이 지나다니다가 왜 우리의 이름은 없느냐? 저 새끼는 누구냐? 우리 실종자하고 무관하다. 바로 확인됩니다. 실종자 숫자, 지금 계속해서 실종된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실종자 숫자는 안 변하죠? 사람의 이름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실종자 숫자는 안 변하냐고. 이유가 뭐겠어? 저 20명이 제로가 되면 상황 종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종자 명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실종자가 몇 명인지 알게 되고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종자 명단을 안 만들어? 실종자 명단을 진짜 만들어서 공개해야 돼요, 이건. 그래야 정말로 실종자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양의 이응자도 입에 못 꺼내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저 숫자만 보고 있으면 저게 제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못 찾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두 번째, 피해자 가족들이 말이에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그 변협하고 민간조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피해자 가족 전원의 의견이냐고. 피해자 가족 전원한테 보고하고 동의받은 거냐고. 잘 모른다는 거야. 지금 유가족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 대표단이라는 사람들 몇 명이 막 말싸움 해갖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분위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요 지금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유가족 대표 몇 명과 친정부적인 사람들 몇 명이 말 맞춰서 상황 종료하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겁니다. 피해자가 지금 생존자, 이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단원고 그 피해자들을 트라우마 그러면서 데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학생들의 트라우마 그러면서 일반인은 그 공포를 느낀다 그랬더니 한의원 가라. 뭔가 지금 이상하잖아. 생존자에 대해서도 차별하고 있고 실종자나 유가족도 차별하고 있는데요. 일반인과 단원고 학생들, 외국인 이거 공동대책위를 꾸려야 돼. 그래서 생존자 대표, 생존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카페 같은 걸 하나 회원자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에서 생존자 게시판, 그 다음에 이 유족 게시판, 그리고 실종자 게시판. 근데 실종자 게시판이 제일 위에 나와야 돼. 왜? 그래야 실종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국민이 공유할 거 아니에요. 자, 내 말이 맞아 틀려? 실종자들의 의견,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내 아이 아직 못 찾았다. 정부랑 얘기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한다. 그거 게시판에 쓰란 말이야. 그래야 알지. 그지? 또 생존자들도 지금 그 소외되어 있어요. 생존자들도 희생자입니다.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치 어떻게 되고 있나. 이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생존자들의 문제의식 공유돼야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같이 응원해줘야 돼요. 다음 유족들도요. 대표단 몇 명이랑 말 맞추면 끝나. 그거는 대표가 아니야. 지금 유족 대표단이 얘기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공간이 없어. 그러면 이 가족들이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유족 대표 몇 명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상황 끝난다니까? 생존자 명단. 예. 생존자 명단도 맨 한 글자씩만 빼고 공개하고, 그리고 실종자 명단 그거 한 글자씩 빼고 공개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실종자마다 그 옆에 가족 명단을 붙여야 돼. 그래서 그 가족이 진짜 가족 맞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대표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가족 무슨 친척이다 이러면서 강연하고 다닌대잖아. 그게 그 희생자 유족 전체 입장이야? 희생자의 친척이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의 주장이 그 희생자 가족 전체 입장이냐고. 그래서 요 실종자들의 대책기구를